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의결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립 금지 명령, 철회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의사협회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각각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남성이 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릉 안목해변 인근 방파제에서는 시신 한 구가 발견돼 당국이 신원과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전국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서쪽 지역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올립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북한이 이미 지난해부터 파기를 선언한 군사합의를 우리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기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고 북한에 통보하면 효력은 즉각 정지됩니다. 대남 오물풍선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사실상 완전히 폐기되는 수준입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부석 합의서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응을 제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합의서 1조 2항의 군사분계선 5km 내 사격 및 기동훈련 중지의 효력이 사라지면 우리 군의 포병훈련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도구인 대북 확성기 사용을 막는 제약 역시 합의 효력 정지로 사라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실제 군사훈련이나 확성기 사용까지 이어질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치가 우리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북한의 도발에 더 충분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걸로 분석되는데요. 그래서 과거 북한의 도발이 최고조에 이를 때마다 우리는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은 그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군사 분계선에 북한 군뿐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권용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1963년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의 대응 조치로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군사 합의로 중단됐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잇따른 도발로 재개됐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심리전 수단의 하나입니다. 2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소리를 보낼 수 있고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확성기는 목표 지점을 골라서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부터 날씨 소식, 한국가요 등은 최전방 북한군 병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심리적인 동요를 유도할 수 있어 북한에 치명적입니다. 북한이 MZ세대가 접하게 된다면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이 확정되면 우리 군이 보유한 고정식 24대, 이동식 16대의 확성기가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도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대해 역겨운 전술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다만 중국도 오물풍선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엔 듣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살포한 우물 풍선과 관련해 역겹고 무책임하다고 규탄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it's obviously quite a disgusting tactic, irresponsible, childish, and it should come to an end. Of course, I condemn it. 우물 풍선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에는 부인했습니다. I have not seen any assessment that it does, no. 앞서 미 국방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대응으로 미국의 오물을 담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보낼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To reciprocate and send American poop across the 38th parallel. Thanks, Jeff. We do not. Next question.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전파교란 공격 등 최근의 도발에 큰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FP 통신은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보복이지만 탄도미사일 발사와 달리 유엔 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전하는 등 외신들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떤 비행 물체든 불안정을 초래하고 도발적인 것이라며 한국, 일본과 긴밀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발생한 우리 국민의 피해 지원과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피해자가 보험 외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포천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남성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강릉 안목해변 인근 방파제 사이에서는 시신 한 구가 발견돼 당국이 신원과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려 들것에 고정하는 작업 중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포천의 한 교량에서 70대 남성이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철망 용접을 하던 중 떨어진 건데 본인이 직접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당시 남성은 낙상에 의한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범일동 한 전통시장의 6층짜리 주차타워에서 경차 한 대가 차량용 엘리베이터로 돌진해 출입문을 뚫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차량에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고 3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허리 통증 호소하셨고요. 다른 외상은 없었는데 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중상 잡으신 것 같거든요. 어제 오후 강릉 안목해변 인근 방파제 사이에서 100골에 가까운 부패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수습됐는데 50대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숨진 남성의 신원과 사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릴 풀어달라고 호소했던 이스라엘 노인 인질들이 결국 모두 숨지고 자국 대사관은 화염병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선뜻 협상에 나설 수도 없는데요. 그랬다간 강경한 전쟁 내각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채 피곤한 얼굴의 노인 3명. 하마스가 공개한 80대 노인 인질들로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That their loved ones were killed a few months ago during Hamas captivity in Gaza, and their bodies are still being held by Hamas. 루마니아에서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던 시리아 국적의 34살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질 상황도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3단계 협상안은 좀처럼 성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he proposal on the table is nearly identical to what Hamas said it would accept just a few weeks ago, and it is now time for them to act. It is time for them to accept the deal. 하지만 이스라엘 내 강경파는 협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על עסקה מופקרת
שתביא לסיום המלחמה בלי השמדת החמאס, כפי שהקבינט עצמו קבע, עוצמה יהודית תפרק את הממשלה. 하마스의 제거 없이 종전은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던 협상안은 일부분으로 전쟁 목표인 하마스 제거는 유지된다고 다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지역 48개국이 참석하는데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인 모리타니아의 가지아니 대통령과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 고용직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설 걸로 보입니다. 내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시행됩니다. 응시자 수가 지난해보다 10,000명 이상 늘었는데 의대 증원 결정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서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대란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월 초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에 근거하여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넉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병원의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이제 병원장님들께서 전공의들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복귀를 하도록 설득을 하고 복귀하지 않고 수련 의지가 없는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가 되는데 전공의가 사직자로 정식 처리되면 병원이 다른 일반의를 채용해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돼 병원에서도 운영상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 수리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늘 긴급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시화되자 비대위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제 총파업이 이뤄지게 되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진료가 중단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의사협회는 투표가 끝난 후 오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과 총 10번 넘게 통화한 걸로 보이는데요. 통화한 적이 없다던 주 장관은 정반대되는 상황이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서영수 기자입니다.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통화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원식 당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와 총 13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다시 국방부가 회수했던 시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고 알려진 지난해 7월 31일 이전에도 5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통화 사실을 부인해온 이 전 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자료가 나온 겁니다. 7월 30일부터 7월 30일 11시 56분까지 여당 국회의원과 통화하신 적이 계십니까? 여당 국회의원도 통화한 적 없습니다. 이 전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공수처는 최혜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이 통화 기록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통화 기록 보존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직후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시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입니다. 이 기간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외압 여부를 밝힐 증거인 통화 기록은 보존기한 1년이 넘으면 사라집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이제 7월 달에 이제 통화 기록 시한이 이제 지나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최혜병 사건 재조사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아흐레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사건 이첩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3차례에 걸쳐 18분 동안 통화한 기록 등이 최근 드러나면서 재소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생긴 상황이라며 윗선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최혜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과 회수 과정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곧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장관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선박에 사용하는 해상유를 가짜 경유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이들이 운영하는 전국 25개 주유소에서 580억 원어치를 속여 팔았는데요. 진짜 경유와 색깔이 비슷해서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사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웁니다. 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한 남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권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이 사건은 가짜 경유를 유통한 혐의로 총책인 제조 전문가와 전북 지역 폭력 조직원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13개월 동안 선박에 사용하는 해상유에 화학물질을 섞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를 만들었습니다. 일당들이 만든 가짜 경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짜 경유와 색깔이 같다 보니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가짜 경유는 일당들이 직접 운영하는 전국 25개 주유소에서 4,200만 리터, 시가 580억 원 상당이 팔려나갔습니다. 해상유는 대형 선박 선장들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입한 해상유는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적한 이후에 이동하면서 일정 장소에 모여서 화학약품을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에서는 기준치의 32배에 달하는 318ppm의 황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등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29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현대판 보물찾기 놀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도심 속에 돈을 숨겨놓고 가장 빨리 찾는 사람이 실제로 이 돈을 가져가는 건데요. 소소하고 작은 행운으로 재미를 주고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상금과 함께 환하게 웃는 표정의 스티커를 벽에 붙입니다. 해당 위치에 힌트가 담긴 영상을 SNS에 올리면 이를 본 누리꾼들이 상금을 찾아 나서는 현대판 보물찾기가 시작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명 캐치캐시 놀이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스티커만 붙여놓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 안에 돈을 숨겨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한 가로등에 스티커를 붙이는 영상을 SNS에 올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을 올린 지 5분 만에 젊은 연인이 스티커를 발견해 상금을 가져갔습니다.
그 뒤로도 30분 동안 6명이 더 찾아와 허탕을 쳤지만 혹시나 있을 행운을 찾는 과정은 즐겁습니다. 이게 일종의 보물찾기잖아요. 어릴 때 했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때의 그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지나치게 외지거나 위험한 위치에 상금이 숨겨진 경우 범죄나 안전사고 가능성도 있어 성숙하게 놀이를 즐기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해 남편 고 이성균 씨를 떠나보낸 배우 전혜진 씨가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어제 소속사는 최근 전혜진 씨가 내년 방영을 목표로 제작 중인 드라마 출연을 확정했다고 전하면서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복귀작은 가족 간의 다양한 관계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로 전혜진 씨는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전혜진 씨는 지난해 남편인 배우 고 이성균 씨를 떠나보낸 후 이어 지난 3월 시부상까지 당하면서 심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랜만에 들려온 활동 재개 소식에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사슴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새끼 사슴으로 보이는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중앙선을 넘어 빠르게 뛰어갑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누리꾼들은 사슴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 궁금해하면서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로에 동물이 뛰어들면 로드킬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운전자들에게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운행 중에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조작하지 말고 상향등 대신 경적을 울리면서 통과해야 한다고 하네요. 포르투갈에서 에어쇼를 진행하던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시간 2일 포르투갈 최대 항공축제인 베자 에어쇼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 대의 전투기가 대형에 맞춰 하늘을 비행하는 과정에서 한 전투기가 통제력을 잃고 다른 전투기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부 유럽에서 가장 큰 고개 비행단이 진행했다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에어쇼는 즉각 중단됐다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통해서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위해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다시 찾았습니다. 브리핑 시작 8분 전에야 공지가 되고 내용도 사전에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브리핑은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같은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약 2,200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소통 강화를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직접 내용을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번 석유 가스 탐사의 성공 확률은 20%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20% 정도 수준이면 성공 확률이 꽤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발견과 시추, 경제적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진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우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포항 영일만입니다. 가스와 석유가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으로 제기된 곳은 제가 서 있는 여기부터 동쪽으로 38에서 100km 지점입니다. 추정되는 지점으로 배를 타고 가봤습니다.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 EZ 안에 있는 8강구와 6-1 강구 일대입니다. 여기에서 바다 밑으로 1km 정도의 심해 가스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상량은 최대 140억 배럴, 가스 75%, 석유 25%로 3대1 비율입니다. 이 지역은 신생대 3기층으로 유기물과 바다 생물이 널리 분포해 오래전부터 천연가스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탐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지만 20% 정도 성공 확률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서 탐사 시추해볼 만한 이런 정도의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첫 시추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최소 5개 이상의 탐사 시추를 통해 실제 부전 여부부터 부전량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부전 여부가 확인되면 경제성 검토를 거쳐 상업 개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에서 10년, 성공한다면 상업적인 개발은 2035년 정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지금껏 최혜병 특검법에 힘을 쏟아온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른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특검법인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대북 송금 수사를 조작했던 겁니다. 모든 수사를 검찰 대신 특검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려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 압박했다는 의혹 등 검찰 수사를 특검이 들여다보는 게 골자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에 이어 검찰 수사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는 조작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방탄용 특검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방탄이다. 이건 비약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논점 하나하나를 검증하셔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대북 송금 특검법까지 줄줄이 발의하며 특검을 내세운 민주당의 공세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특검법 발의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사법 방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말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소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 앞에선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한여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내놓자 검찰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법치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이 검사실에서 술자리를 주선해 자신을 회유하고 전관 변호사를 연결해줬다고 말한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로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7일 예정된 법원 선고 이후에도 진실이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수사팀이 재편된 만큼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 판결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SK는 그룹 차원의 긴급 대책 회의도 진행했는데 최 회장은 이번 판결이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했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종민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정계와 재계의 소통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첫 공식 일정인 이 행사에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밝은 표정으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업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의원님들과 경제인들이 함께 더 자주 소통하고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최고 경영진들이 참석한 긴급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 SK그룹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정해진 게 없다고 수정한 만큼 경영권 다툼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룹의 성장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과 정경 유착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명시한 데 대한 그룹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권 자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분명히 있잖아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은 가운데 SK그룹과 노소영 관장 측의 여론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또 대기업이 될수록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줄어들죠. 그래서 기업들 사이에선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돼서도 현실을 도피하려고 어른인 걸 인정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뜻하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세제 혜택을 최대 7년까지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중소에서 중견으로 올라선 국내 기업은 87곳에 불과합니다. 2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액공제 등 각종 정책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기업들이 성장을 꺼리는 겁니다. 국가 지원책, 자격이 박탈되는 게 가장 크고요. 대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자격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정부는 성장을 주저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 성장 사다리 복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커지더라도 중소기업 때 받던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상장 기업은 이 기간이 7년으로 확대됩니다. 유효세율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부분. 정부는 또 매년 100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골라 3년 동안 민간 전문가를 붙여주고 2억 원의 국비 지원을 하는 이른바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7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도 추가 공급됩니다. 정책금융은 당초보다 5조 원 확대한 365조 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수출우대 프로그램도 2조 원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반겼지만 중견기업계는 자신들에게도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종부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이 6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다시 대상자가 크게 늘 수밖에 없어서 개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2,500세대 아파트입니다.
3년 전 집값 급등기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가격이 19억 원까지 뛰면서 집주인들은 재작년까지 종부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기는 분위기죠.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이 내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가시잖아요. 국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은 4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1% 감소했습니다. 결정세액 역시 2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주택분 공제 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와 도봉구, 양천구, 성동구 등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집값 등락폭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만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중산층이 보유하는 주거 필수적인 주택에 징벌적으로 과세했다는 비판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종부세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언제고 다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 부과 기준을 17억 원까지 대폭 상향할지, 다주택자의 중과를 완화할지, 아니면 종부세 자체를 폐지할지를 놓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5월 가정의 달과 7월 여름 휴가철엔 돈 쓸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이 5월과 7월 사이에 끼어있는 6월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걸어 잠그는 대표적인 쇼핑 비수기입니다. 유통업체들은 이 생존을 위해 대대적인 할인 카드를 꺼내들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1위 이마트가 6월이 밝자마자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통에 6천 원이 넘어 금배추로 불리는 양배추를 농가 사전 계약을 통해 절반 이하 가격에 내놓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좀 양배추가 너무 비싸서 구입하지 못했다가 지금 와보니까 너무 저렴해서 싸매 먹으려고 사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요즘 식당에선 냉면 한 그릇이 10,000원을 훌쩍 넘는데요. 마트에선 4인분 가격이 5천 원이 채 안 됩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6월 비수기를 버티려는 이번 행사는 한 달 내내 이어집니다. 또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유통업계의 맏형인 롯데도 계열사를 동원해 할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LG와 삼성 등 유명 브랜드의 에어컨과 선풍기 등 계절 가전 가격을 최대 25%까지 낮췄습니다. 에어컨을 찾는 고객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이번에 저희가 역대급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고객님한테 혜택을 최대 드리고자 롯데마트 역시 최대와 파격을 내걸고 1등급 한우와 수박 등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중 최대 비수기로 꼽히는 6월, 도미노 물가 인상 속 움츠러든 소비 심리를 잡기 위해 유통업계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서울에서 저축으로 아파트를 사려면 86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2억 원으로 20대가 아파트를 사려면 1년에 1,300만 원씩 저축해도 86.4년이 걸렸습니다. 아파트 구입 기간은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어제 코스피가 1.74% 상승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며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상한가를 쳐 관련 주식이 약 8% 넘게 올랐는데요. 코스닥도 0.56% 상승했고 달러 환율은 하락하며 1,376.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6곳에서 평당 분양가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평당 1억 3천만 원으로 1억 원을 넘겼고 부산도 올해 1월 평당 6천만 원을 넘기며 분양가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대전과 충북, 충남, 전북에서도 역대 최고 분양가가 나왔는데 전국 곳곳에서 분양가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스페인과 중국 사이의 이른바 판다 외교는 1970년에 시작돼 50년이 넘었는데요. 전 세계적인 판다 사랑, 스페인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스페인 마드리드 동물원은 중국에서 온 자이언트 판다 부부의 환영식을 개최했는데요. 2020년생 판다 진시와 주위가 그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스페인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두 마리의 판다가 스페인에서 적응하는 걸 돕기 위해 중국은 사육사들을 파견했었는데 이젠 그들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시와 주위는 잘 적응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스페인에서의 생활을 보내길 바랍니다. 쿠바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해마다 40%를 넘는 인플레이션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영상으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현금 인출기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1인당 뽑을 수 있는 현금은 1,000페소로 제한됐는데요. 이 돈을 암시장에서 달러로 바꿔도 3달러에 불과합니다. 줄에 서 있는 한 쿠바 시민은 월급이 7,000페소에 불과하지만 이 돈으로는 우유 3팩도 못 산다고 말하는데요. 쿠바 정부가 암시장에서의 환율 급등 등을 막기 위해서 현금 사용 제한 조치까지 내렸지만 별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쿠바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네요.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 담양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전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에는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영남 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7.9도, 대구는 15.9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절기 망종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더 더워지겠고요. 당분간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